이번 시간에는 제품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신문을 찾아보더라도 제품 혁신이나 뭐 혁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제품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 혁신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그 종류라든가 순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단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로 제품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그 제품 개발 여러 단계 중에서 상품 기획 또는 제품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기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제품 혁신의 정의, 그다음 제품 혁신의 뭐 순서라든가 방법, 그다음에 제품 혁신의 방법 중에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품 기획에 쓸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그 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과 이의 구현 그리고 성공적 사업화를 뜻한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보면은 뭐 그 내용을 일단 둘째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생각, 개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면 구현이 돼야 되고요. 네,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크게 사업에서 성공까지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각각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제품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품 혁신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혁신 또는 제품 혁신 뭐 하여간 어떤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졌어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고 성공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발명이라든가 시장 개척 등과 같이 연결돼서 관련된 기술, 프로세스, 그다음에 전략, 뭐 마케팅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3M이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뭐 그 스카치 테이프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포스트잇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자동차의 그 창문을 이렇게 검게 만드는 그런 그 필름을 3M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다음에 혁신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도 그 방금 말한 새로운 개념, 기술적 발명, 그리고 시장 개척 이 세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3M에서는 창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며 혁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조직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다. 창의성하고 그 혁신의 차이를 이렇게 또는 뭐 관계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창의라고 그러고 그런 능력을 창의성 또는 창의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창의력은 개인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직의 창의력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창의력은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또는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육받은 것, 또는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창의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 창의력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시스템적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46페이지에 보면 트리즈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리즈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무 그 어떤 방법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즈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어떤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의 지식, 그런 지식의 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룹의 창의력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건의함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의함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개선하고 싶거나 좀 바꾸고 싶은 내용을 그냥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사, 기업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는 그걸 보고 괜찮으면 적용을 하고 그 대신 그 건의한 사람한테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건의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어떤 그 생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의함 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주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거기에 맞춰줌으로써 창의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이라든가 업무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창의력을 또는 그룹의 창의력을,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청자, 이게 그 시대에 뭐 고려 시대,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 하이테크 제품이었고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걸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 위해서 뭐 어떤 독일의 영주는 자기 군인 500명을 팔아서 자기 방을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 500명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가 이제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온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상 온도를 올려야지만 이 흙이 토기가 자기로 어떤 성질 자체가 재질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높이는 것이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유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흙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최초로 알아낸 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청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거 얼마나 이 청자를 갖고 싶었으면 어느 그 중동의 어떤 지역에서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겉에다가 유약으로 겉에다 이제 물감으로 파란색 색칠을 한 도자기 아주 허술한 도자기를 만들었던 걸 보면서 아 정말 사람들이 저걸 갖고 싶어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 사실은 새로운 생각을 지원해서 이제 제품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이 발명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도자기 같은 경우에요. 새로운 시장에 개척이 안 됐으면 도자기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국 안에서 만들어지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실크로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지도에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저쪽 시베리아 아래쪽에 있는 태평원을 지나는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낙타의 그런 도자기를 싣고 유럽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어렵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보면 유럽에서 운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중국까지 올 수 있는 파란색 선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해상으로 통하면 굉장히 대량의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교통수단, 운송수단의 혁신도 사실은 제품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게 뭐 운송수단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걸 구현할 수 있었으면 그걸 또 완전히 팔 수 있었어야지만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했겠죠. 그 자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그 가마를 만들었다는
그런 구현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중국 사람들이 하지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을 운송할 수 있는 또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런 자기는 그거를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아주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아이포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생각,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품 혁신이 이제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혁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화된 시장 경쟁으로 인한 상품 서비스 차별화 전략의 심화. 결과적으로 서로 다 비슷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이 모든 게 다 사실 뭐 삼성 갤럭시는 저 어디죠? 베트남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갤럭시 저 아이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소니,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건 차라리 인건비가 싼 데가 훨씬 낫은 거죠.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떤 기술적인 건 사다 쓰면 되기 때문에 기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라든가 LG 휴대폰들이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 혁신이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뭐 옛날에 기존에 있던 싸게 많이 뭐 품질 좋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모든 회사,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차별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품 혁신이 우리가 이제 가능하고 또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기술이 발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공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정보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고 이 정보기술이 사용될수록 우리가 앞에 말한 그 차별화가 없어집니다.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정보기술을 또 사용해서 보다 새로운 어떤 형태로 또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 배운 그 T라든가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품 개발에 사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레고 캐드를 사용했지만 그런 캐드도 컴퓨터 기술을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제품 혁신을 좀 더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또 제품 혁신을 더욱더 필요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사실 이건 장난감은 아니고 실제 총입니다. 발사될 수 있는 총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소위 여러분들 3D 프린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도면이라고 그럴까요? 3D CAD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실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그걸 조립하면 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관을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총을 만들 수 있다면 세관을 통과할 때는 그냥 통과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걸로 그 장소에서 총을 만들고 그걸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또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 또는 제품 판매 그런 그 개념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생겨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 혁신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정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의 우리가 이제 48페이지에 보면 혁신의 종류와 도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혁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 그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폰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고요.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 뭐 혁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그 대기표라는 게 없었어요. 대기표라는 게 없이 그냥 쭉 앉아 있다가 뭐 다음 분 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가서 뭐 긴장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약간의 정보 기술, 그러니까 뭐 불 켜는 거, 그 다음에 그 번호표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대기열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순서 오면 가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원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입니다. 근원적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시장을 바꿔버리는 거고, 점진적 혁신은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데요. 근원적 혁신은 아이폰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회사였거든요. 그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가 아닙니다. 노키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근데 순간적으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물론 이 휴대폰이긴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시장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근원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혁신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요. 자동차는 그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확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골프라는 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차들을 계속 개선해 나왔습니다. 뭐 연비도 개선하고 성능도 개선하고 안정성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 증가형 혁신과 핵심 역량 파괴형 혁신이라고 그러는데요. 핵심 역량 증가형 혁신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혁신시켜서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자기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잘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갤럭시를 만들다가 노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혁신.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걸 더욱더 혁신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파괴형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걸 완전히 그 차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기존에 광학적 카메라를 갖고 있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다, 그죠. 그 얘기는 자기의 광학적 카메라 시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학적 카메라 시장을 없애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핵심 역량 파괴형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 혁신과 부속품 혁신은 거기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를 다 바꿔버릴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바꿀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품 혁신에 S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X곡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혁신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일생 주기,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혁신하는 게 아무래도 기술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을 쭉 투입하더라도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그 성능을 이제 많이 도출해 내려고 기술을 적용하는데, 기술을 계속 적용하고, 즉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체감의 법칙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S자 곡선, 처음에는 쭉 굉장히 빨리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쭉 이제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 혁신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 혁신의 S 곡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기술 혁신의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기술 혁신을 시작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 혁신 수용자 종류를 쭉 나열할 수 있는데요. 이노베이터, 제일 처음에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리 어댑터는 초기에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뭐 평가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다수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인기 있으니까 많이 들어간 거고, 늦은 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써봐야지 그 다음에 나도 쓰겠다 하는 것들이고요. 실기자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노베이터는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없는데 그걸 또 생산해내는 사람들, 그런 것들. 얼리 어댑터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게 뭐냐 한번 써보자 해서 쓰는 사람들. 초기 다수는 이제 뭐 선전도 나오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많이 썼고요. 늦은 다수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고 사람들 진짜 많이 쓰니까 여럿이 보이니까 안정돼 있겠다 해서 쓰는 사람. 시기자는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호출기라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호출기를 쓰는 사람들, 또는 뭐 3G 폰을 쓰는 사람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가장 그, 효과적이냐, 자기 기업이나 개인한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이노베이터가 된다든가 또는 뭐 얼리 어댑터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개인을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도 항상 처음 서는 게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품 혁신이라는 게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을 어떤 상태에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노베이터라든가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그걸 주도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선도 기업이 되면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선도 기업, 우리가 보통 그 신문 같은 데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는 것들이 애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첫 번째 이제 이득으로서는 첫 번째 브랜드 충성도와 기술적 선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 워크맨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 선도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자원의 선점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intellectual properties,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그거를 침해할 경우에 굉장히 침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하고 애플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특허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애플이 주요 자원을 선점한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체 비용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플을 좋아해서 애플을 샀다 이거죠. 좀 지나다 보니까 갤럭시도 잘 만들고 요즘에 나오는 뭐 LG 휴대폰도 잘 만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했다면 거기에 쓰이는 앱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구매자가 교체를 하려면 새로 다 사야 되죠. 뭐 휴대폰도 새로 사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교체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도 기업, 처음 만든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메일 시스템 같은 것도 더 좋은 메일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썼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그런 교체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도 기업의 이득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선도 기업하고 후발 기업의 관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게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고요. 이게 이제 선도 기업이죠. 그 다음에 후발 주자로서는 갤럭시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 노트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 종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 같은 선진 기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갤럭시라든가 삼성의 패드들이 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선도 기업들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후발 기업이 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선도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도 기업의 손해를 다시 한번 보면 약 50%가 너무 빠른 시장 진출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기업 중에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나가서 그걸 시장화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실패를 본 후발 기업들이 그 과일을 따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제품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개념,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 새로운 기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어떤 성공까지 거기다 추가한 게 바로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해야지 선도 기업으로 나와서 자기는 망하고
그거를 보고 난 후발 기업이 더 좋은 걸 가지고 나와서 성공한다. 그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에 마지막 그 경제적 성공, 시장에서의 성공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이 손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연구개발 비용,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기존에 있던 걸 뭐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완성된 공급 및 판매망. 그래서 아직은 뭐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물건이 그걸 어디다 팔지 어떻게 팔지 그런 것들이 결정 안 돼서 그걸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많이 들고요. 세 번째는 미완성된 소요 기술, 요소 기술 또는 뭐 소요 기술인데요. 그래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직 완성도가 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은 그걸 보고 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걸 개발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런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의 불확실성. 뭐 기존에 고객이 있으면 뭐 서베이도 해보고 어떤 게 좋냐 물어보겠지만 고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출시했는데 그게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선도기업의 손해가 나도록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런 그 방금 말한 선도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긴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니의 TV랑 삼성전자의 TV입니다. 그래서 소니가 원래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소니가 원래 TV의 명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날로그 TV에 그래서 명가였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아날로그 TV에서 이제 시장을 석권했다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아날로그 기술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장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디지털 기술이 샤프 같은 데서 나오자 그걸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장점을 잘 적용해서 계속 개발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 어떤 TV 시장은 삼성전자가 모두 그 1위로 가지고 있고 소니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손해를 본 거죠. 또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게 애플 컴퓨터입니다. 애플 컴퓨터에서 뉴튼이라는 그 PDA라는 걸 만들었어요. PDA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에서 전화 기능을 뺀 뭐 갤럭시 플레이어라든가 그 아이포드 같은 거죠. 아이포드 그 아이폰 닮은 아이포드.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제품이었냐면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됐고 결과적으로 추후에는 이게 이제 폰하 그러니까 전화기랑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러한 그 PDA라는 것을 그 애플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뉴턴이라는 걸로. 그래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 필체인지라든가 또는 이 배터리의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팜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면 이 뉴턴을 보고 나서 필기체를 인식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전용 글자체 같은 걸, 전용 글씨 쓰는 방법 같은 걸 만들어서 훨씬 쉽게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퍼스트 무버는 애플이었지만 요 팜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성공시켜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걸로 되었습니다.